네,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15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7주차부터 14주차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차 사이버 강의 학습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편집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부터 14주차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보시면은요, 진로활동, 방과후활동, 강학정보활동, 참여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이제 제도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관련 용어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먼저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은 기능적이고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교육이다. 뭐 청소년 지도사로서 또 간호사로서 필요한 어떤 능력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학교 밖에서 또 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직업교육이고, 자, 진로교육은 직업교육보다는 상위 개념이고, 자, 직업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교육이라는 것. 다소 이제 직업교육보다는 이제 추상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게 이제 진로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진로교육은 직업교육보다는 상위 개념이고, 자,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은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직업교육이고 진로교육입니다. 자, 진로 지도는 진로를 올바르게 계획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자, 직업을 이제 선택을 잘 해서 잘 취업하여서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도와주는 게 이제 진로 지도이고요. 자, 진로 체험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직업을 직접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하게 하는 활동인데, 직접적인 체험도 있고 간접적인 체험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 교육과 직업 교육, 진로 체험, 진로 지도의 관계를 보면은, 자, 진로 교육이 가장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로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로 활동이라는 것은 진로 교육, 직업 교육, 진로 상담 및 지도, 진로 체험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직업에 대한 자기 이해, 그다음 직업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직업 교육을 받고 취업에서 잘 적응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진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소년에게 진로 지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앞서서 이제 이러한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 부모 위주의 진로 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 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청소년에게 이제 진로 지도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청소년 진로 지도의 목표,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신의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인 특성들, 이런 가치관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진로 지도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자, 직업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면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게 진로 지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진로 지도의 목표 네 번째,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을 함양한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 가공을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 자, 일하는 게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로 사회봉사와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올바른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진로 지도의 목표입니다. 학교 급별 진로 지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진로 지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급별로 내용을 다르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필요한 내용,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교급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진로 지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 의사 결정, 진로 계획 및 준비에 관한 내용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진로 지도, 청소년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거기 이제 교급별로 맞춰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체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로 교육법에서 말하는 진로 체험이라는 것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하고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 체험과 진로 캠프, 진로 특강 등 학교 내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활동으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체험 유형은 여러분들이 진로 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어떤 유형을 사용할 것인가, 혼합해서 할 것인가, 자, 중요하죠. 그래서 때문에 여기 있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로 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실제로 작성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직업 체험형이 있고요. 직업 실무 체험형이 있고 현장 견학형이 있습니다. 또 학과 체험형이 있고 진로 캠프형, 강연 대화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는 걸 선호하죠. 물론 이제 캠프 가는 것도 이제 선호를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진로 체험 유형을 잘 숙지를 하시고 청소년 진로 활동을 지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과 후 활동 소감 부처별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늘보험 학교가 대표적인 게고, 자,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요. 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교육부에서 소관부처 교육부니까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자, 보건복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다원계 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과 후 활동 이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양육 환경이 변하고 있죠. 아동들의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인구 증가로 초등 돌봄이 이제 급격하게 필요해서 자, 2004년부터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이제 운영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오후 돌봄교실의 대표적인 이제 운영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1, 2학년 저학년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저학년 중심으로 이제 맞벌이라든지 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 등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이제 오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운영 장소, 편성 시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초등 돌봄 교실 두 번째 운영 유형으로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상을 보면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입니다. 자, 초등 돌봄 교실이 이제 저녁 돌봄 교실이 있는데요. 대상은 오후 돌봄 교실에 참여 대상자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제 오후 돌봄 전용 교실 또는 겸용 교실에서 뭐 개인 활동, 단체 활동, 자율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 돌봄 교실 이제 네 번째 운영 유형으로 방학 중 돌봄 교실이 있는데요. 대상은 학기 중 참여 학생 및 신규 참여 희망 학생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 장소는 오후 돌봄 전용 또 겸용 교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에서 프로그램이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등 돌봄 교실의 이제 대표적인 활동 유형으로 이제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활동은 돌봄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개인적, 자율적으로 초등 돌봄 전담사, 돌봄 봉사 인력 등의 지원 관리 아래서 행하는 활동으로 뭐 숙제를 한다든지 뭐 독서하는 개인 활동이 있고 그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 돌봄 교실에서는 개인 활동, 단체 활동 또 한 가지를 또 포함하자 그러면 이제 자율 활동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 그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늘봄학교입니다. 자, 추진 배경이 경과를 보시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2023년은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2025년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봄 학교가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늘봄 학교가 초등 돌봄 교실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은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 벗어나 기초학력증,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 오후 돌봄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침 돌봄, 저녁 돌봄까지 운영을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 돌봄, 저녁 돌봄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늘봄 학교입니다. 또한 늘봄 학교에서는 입학 초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이제 2024년, 자, 25년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늘봄 학교가 좀 다소 생소한 그런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이제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로인 시설이나 단체에 설치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비 청지사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뭐 근무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특히 다른 이제 방과후 시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든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여기서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 좀 어려운 청소년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취약계층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체험 활동과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22년 말 342개소에서 13,000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우선순위 지원 대상이 있고, 물론 이제 기타 지원 대상은 뭐 학교장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 이런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용 시간은 주 5일 운영을 하고 주말 활동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자, 운영 체계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가 이제 소관 부처이고 그 아래 시도 시군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학습 지원이라든지 전문 체험, 자기 개발 생활 지원, 특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동들이 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후 지원 내역 가운데서 체험 역량 강화 활동으로 주중 체험 활동, 진로 개발 역량 프로그램, 창의 융합 프로그램, 주말 체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 주중 자기 개발 활동 과정 특별 지원도 체험 역량 강화 활동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원 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학습 지원이 있고, 학습 지원은 이제 복수 학습 지원, 교과 학습 지원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뭐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학습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활 지원, 뭐 급식을 먹고 상담하고 건강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생활 지원도 뭐 학습 지원, 뭐 체험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요. 자, 2021년 말 기준으로 이제 약 4,200여 개에서 10만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 취약계층, 즉 이제 우선 돌봄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 시간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제 지역과 여건에 따라서 센터 실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이제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로 크게 구분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과학 정보 활동이란 청소년들이 과학적 지식 습득과 정보와 능력을 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을 과학 정보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정보 활동 및 과학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 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이 있겠고요. 또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화 교육,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 교육이고,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 정보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의 유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초 정보화 교육이 있겠고, 이제 미디어 이해 및 활용 교육, 즉 미디어에 관한 교육이죠. 그리고 과학 정보 동아리 활동이 있고, 과학 정보 관련해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뭐 과학 캠프 등 야외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 유형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설명에 앞서서 미디어가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의견, 지식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매체, 수단을 말합니다. 자, 미디어의 종류는 전통적인 미디어인 레거시 미디어가 있고, 새롭게 등장한 누 미디어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앱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즉 누 미디어 플랫폼에 견저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라디오, 신문 등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 미디어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존 미디어, 전통 미디어를 제외하고 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를 뜻하는 게 누 미디어입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이에, 자, 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즉 문해력을 말하는데, 자,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이제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자, 미디어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 뒤에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까지, 또한 읽기 쓰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창조하고 소통, 종합하여 문제사항을 해결하는 개별 역량으로서 리터러시란 개념이 이제 확장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 각종 기관에서 정의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미디어 교육 전국연합회에서 정의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미디어를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접근은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분석과 평가는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 창조와 행동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으로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접근 부분은 이제 읽기와 쓰기에 기초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신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이제 접근인데, 이러한 접근의 하위 역량을 이루기 위해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접근에 관한 하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분석과 평가는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미디어 읽기에 기초한 비판적 미디어 수용을 교육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 분류,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한 교육을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조와 행동의 하위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와 행동은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동학대 사건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연계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를 읽고 아동학대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게 이제 접근 역량이고, 자, 그러한 교육을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디어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아동학대 실체 사건을 파악하는 했다면은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는 미디어의 보도 형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활동이 분석과 평가 역량이라고 말했고, 그거를 이제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지침을 마련을 위한 뭐 청원 활동을 한다든지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결성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창조 행동 역량을 하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이제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인쇄 미디어가 쇠락하고 언론 신뢰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나타나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정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지 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 디지털 인리 교육, 저작권 교육 등을 로 예언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개념인데요.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천부적인 권리죠. 자, 인권은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나 그 성격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인권의 내용적인 특성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인데, 특히 이제 삶의 여러 층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즉 가족, 사회, 국가, 타인들하고 접속하면서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뭐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스스로 뭐 권리가 필요 없죠.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집단 속에서 인권이 나타나는 거죠. 인권의 내용적인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인권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헌법에 많은 권리들이 있죠. 그 많은 권리들을 다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뭐 행복 추구권, 뭐 학습권, 복지권, 사회권, 언론 출판 자유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본권입니다. 자, 시민권, 이제 국가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죠. 그래서 뭐 시민권 하면은 당연히는 이제 권리 주출해서 누리는 권리가 이제 시민권입니다. 자,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자,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자, 유네스코에서 제3세대 인권론을 펼쳤는데요. 제1세대 인권론은 이제 근대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났던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 참정권을 내용을 바탕으로 되는 그런 소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를 강조했고요. 자, 2세대 인권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을 내용으로 평등을 강조했던 적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세대 인권론은 이제 뭐 평화권, 환경권, 자, 국제적인 협력을 중요하는 그런 연대성을 중요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세대 권리 자유, 자, 2세대 권리 특성 평등, 3세대 권리 평화,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자, 이러한 권리를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제 천부적인 권리라는 거, 뭐 자연권적인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받았다는 거죠. 천부적인 권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자,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 평등, 박애, 이와 같이 생명권이라든지 이런 소중한 권리를 찾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거죠.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권리, 자, 보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자, 불가침의 권리,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나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 타인도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불가침의 권리가 적용되는 게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이제 항구적인 권리, 영원한 권리라는 거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권리, 또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거죠. 자, 청소년 참여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이다. 뭔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영향이라는 거, 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우리가 참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참여의 개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거죠. 자, 의사결정을 뭐 성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사결정에 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게 이제 참여 과정이죠.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청소년 참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량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즉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게 청소년 참여 활동의 필요성 및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단계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 8단계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 참여가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든지 청소년 참여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이 단계를 잘 염두에 두고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지도하는 청소년들이, 나와 관여된 청소년들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 참여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참여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크게 이제 양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참여 활동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도 지역 주민이고,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책 과정에 내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립니다. 청소년 스포츠 활동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서서 체육과 스포츠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은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을 의미하고 스포츠는 운동 경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자,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적인 발달과 정신적인 성장을 위하여 운동 경기 참여하는 일을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효과, 정말 어떤 청소년 활동보다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발달과 문제 행동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야 되겠죠. 뭐 심리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역량 개발 측면에서도 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라는 게 뭐 신체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영향이 있는 거겠죠. 뭐 청소년은 비만이라든지 전체적인 건강한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학업 및 학교 생활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수업 태도 등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열심히 수업 태도를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이제 문제 행동 감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항과 공격성, 중독, 집단 따돌림, 자살 충동 이런 부분에서 감소시키는 것,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스포츠는 학교 체육과 지역사회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학교 체육은 다시 정과 체육, 교과 체육하고 학교 스포츠로 구분합니다. 학교 스포츠는 다시 생활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스포츠로 구분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체육은 정과 체육, 교과 체육, 체육 수업을 말하는 거고, 학교 스포츠는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로 구분하는데, 비운동선수 활동을 생활 스포츠, 그 다음에 운동선수 활동을 엘리트 스포츠로 구분합니다. 자, 지역사회 스포츠는 공공 스포츠, 민간 스포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실제 가운데서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학교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 교사를 둬야 되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스포츠 클럽이 우리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돼야 할 그런 활동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이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 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 학생으로 구성 운영되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클럽을 말합니다. 2023년 서울시 학교 체육 추진 방향에서 4개 중점 과제 중 이제 1인 학생의 1 스포츠 참여 활성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지역에 있는 교육청 주관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인천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유형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과정형이 있고 학생 주도형이 있고 방과 후 연계형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스포츠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역시 인천시 교육청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 스포츠, 경쟁 스포츠, 도전 스포츠, 표현 스포츠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2019년 자료지만은 전국적으로 16만 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등록된 학생들이 약 390만 명 정도, 400만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포츠 활동 클럽이 학교 스포츠 클럽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실제 2번째 청소년 수련 시설에 관하여서 학습했는데요. 수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 유형으로는 생활체육 평생교육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전체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활동 팀 주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2번째 청소년 활동 팀 주관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청지사가 이제
진행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 유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로인 시설 내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19년 청소년 수로인 시설 통계 편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응답 사례 168사례가 있었는데 약 1076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고 전체 사업수 대비 비율이 이제 8.2%로 스포츠 활동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이제 교환 작성에 도움을 받은 대부분의 내용은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교환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개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목표와 의의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목표를 보시면은요, 현대 사회에서 문화들에 관한 보다 더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 다른 문화를 배경을 갖는 사람들 간의 소통 능력을 증진하도록 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의 맥락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다 나은 참여 능력, 인류 공동유산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도 뭐 다양한 목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목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 활동 중 핵심적인 활동이고 여타 활동에 비해서 자기 주도성이 크게 요구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또한 어떤 활동보다 뭐 참여 청소년이든 지도자든 전문성이 요청되는 활동이며 그 자체로 훌륭한 체험 활동이며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서 국제 교류 활동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관용,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을 미치는 사회 참여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교류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교류 활동에 의의도 해당이 되고 뭐 지역 간의 교류 활동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교류 활동의 유형 3가지로 학습했습니다. 지역 간 청소년 교류 활동. 자,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남북 간 청소년 교류 활동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 이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지역 교류 방식 주최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청소년 교류 활동 유형,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 지도자로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가면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류 활동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 일에 대한 열정,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교류활동 지도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들이 같이 할 기본적인 뭐 자질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교류활동에 있어서는 타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문화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포용력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단계별 운영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청소년 국제교류 필요성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국가적인 차원, 기관 차원, 청소년 차원에서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안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단계별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 선발, 교육, 운영, 사후 관리, 크게 이제 5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잘 아시고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교육 과정부터 7차,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 과정까지도 교과와 교과 이해 활동을 특별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교과와 더불어서 교과 이해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하여 특별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교과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해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교과 이해 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표는 건강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고 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게 창의적인 체험 활동의 목표입니다. 우리 창이란 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의 크나큰 목표이고, 물론 거기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크게 4가지 활동 영역으로 나누는데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다시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제 활동으로 구분하고, 자치 적응 활동은 뭐 하크페이를 하고 다양한 자치 활동을 하는 것들 적응 활동입니다. 창의적인 주제 활동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의적 주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와 연계해서 창의적인 주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율 활동은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적 주제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예술 체육 활동, 학술 문화 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봉사활동을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구분한다는 것.
그 전에는 특별활동할 때는 더 많은 내용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바뀌면서는 이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을 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활동은 자기 이해 활동,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어떤 소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자기를 이해하는 활동,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배경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의 성장 환경이 변화하고 교육 환경도 변화하고 또 더불어서 역량 개발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일정 기준을 갖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라는 것. 여러분들 청소년 활동 유형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제 우리 학습했죠. 교류활동, 환경활동, 봉사활동, 모험활동 등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라는 것은 이제 정책 기반의 청소년 활동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프로그램 인증이고 서면 인증이고 사전 인증이라는 걸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제 인증 신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또 개인, 법인, 단체 등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러 실시하는 모든 사람은 인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활동과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란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그 밖의 활동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인증제도의 추진 절차, 인증을 신청을 하면 인증심사원에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인증활동, 청소년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심의를 해서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인증 고시를 하고요. 실시 일자를 통보하고 활동 운영하고 기록, 관리, 또 유효기간이 됐을 때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인증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공통 기준은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공통 기준. 그리고 이제 공통 기준 외에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부터 5번까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숙박형은 1번부터 개별 기준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이동형이 일 경우에는 개별 기준 3번을 포함해서 개별 기준 4번, 5번까지 인증 기준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학교 단체 숙박 활동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실은 시설에서 당일이라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숙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기별로 10회기를 했을 경우에는 공통 기준으로 인증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숙박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 2번, 3번까지 이동형은 많지 않는데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준 4번, 5번까지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나 학교 단체 숙박형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이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수로활동제 인증제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일을 3시간 이상 혹은 일을 2시간 이상으로 2회기 이상에 걸쳐서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형입니다. 기본형은 비숙박형이고요. 숙박형은 청소년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숙박형이고요. 자, 숙박을 하면서 더불어 이동을 하는 게 이동형이고, 자, 학교 단체 숙박형은 학교 교장 선생님의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교장 선생님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이 학교 단체 숙박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주차부터 14주차까지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원하는 꿈들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